안녕하세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전재성 소장입니다. 광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민주연대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 우리와 민주주의로 연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민주주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에서 작년에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가 수반부터 지방정부 책임자까지 직접 선출하는 인도네시아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시에 치러진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그러했습니다. 국회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9개나 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득표가 가까스로 20%에 근접하지만 협의적이고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 운영 덕분에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하면서도 비대칭적 연방주의를 적용하여 아체 지역의 분리주의를 종식하고 평화를 달성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현 대통령은 조코이라는 분인데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 관련이 없고 소통하고 수기하는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인구, 면적, 국내 총생산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대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태생적 지도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대국으로서의 이런 태생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섬세하고 신중한 지도력을 아세안에 대해서 발휘해 왔습니다. 미얀마 사례처럼 아세안의 회원국 민주주의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차원의 협의를 독려하고 미얀마를 민주화의 길로 이끌려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독립혁명 과정에서 수립된 자유와 능동의 외교 원칙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관여해라 라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외교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1998년에 민주화로 인도네시아는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인데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기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교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결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거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인력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특히 작년 선거에서 선거관리 인력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드는 많은 비용은 부패와 연결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 속의 통일이 국가 모토지만 종교적 관용이 또한 다문화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체의 분리주의는 해결되었지만 서파푸아 지역 주민과 서파푸아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역사에 점철된 무수한 국가폭력 사건들은 그 어떤 하나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교육과 기념사업을 통해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지원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결손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점에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수의, 협의주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연방주의의 활용은 인도네시아가 더 앞서 있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반면에 거버넌스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성국가 전통을 지닌 한국이 국가 능력에서 더 우월하고 민주화의 역사가 인도네시아보다 10년도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한국 정부는 각종 국가기구의 능력 신장과 제도 개선에 관련된 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버넌스의 내포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와 협력하기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부 간의 거버넌스 관련 협력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 분야가 중시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사람들의 복리, 웰비잉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도움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활력을 띠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협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만 방역물자 지원을 넘어서 더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된 보건협력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최근 10년간 보편적 건강보장을 꾸준하게 그리고 또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의 다른 발전도상국처럼 인도네시아도 경제성장과 보건복지 신장을 순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동시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비한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지원과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 협력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 확실히 앞선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국가폭력의 과거청산입니다. 국가폭력의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과 미래의 국가폭력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지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가폭력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도네시아에서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열심히 홍보하고 광주에서 국제포럼을 해마다 규모 있게 꾸준히 개최한 성과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항쟁의 전개 그리고 성과에 비해 오늘의 성취에 도달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과거청산의 과정과 방법이야말로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이 고민하는 당면한 과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민주연대를 발전시키려면 양측 시민사회의 통로가 형성되고 그 통로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5.18 기념재단이 존재하는 광주가 연대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발리가 연대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발리에서 1965년에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처형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광주처럼 국가폭력의 상처를 안고 있는 발리에서 해마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 발리 디마크라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민주화 성과를 외교 자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유도노 대통령이 포럼을 발족하고 한국 정부도 2번이나 공동 개최 자격으로 포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빛을 잃었지만 이 포럼을 주관하도록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발리의 국립대 우다야나 대학교가 협정을 맺고 설립한 기관이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다야나대 안에 세워진 민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Democracy라는 기관이 어려움 속에서도 해마다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광주항쟁 40주년을 계기로 5.18 기념재단과
IPD, 즉 그 우다야나 대학교 발리에 있는 우다야나 대학교의 민주평화연구소가 양측의 통로로서 서로 연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광주와 발리를 아시아 민주연대의 양날개로 형성하는 계획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상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민주연대는 동남아를 포함하는 광역의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민주주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민주연대를 발전시킬 방법에 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